네, 안녕하세요. 저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나온 정송희 외무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외교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외교부는 광화문에 있는 본부가 있고요. 약 160여 개 국가의 재외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재외공관을 지휘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은 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각 국가에서 외교 활동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대사관 많이 아시죠? 그리고 총영사관, 또 대표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외무공무원 채용, 그리고 그 중에서도 5급 외국어 공무원 채용 시험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응시 자격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공통으로 응시 자격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또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해야 되고, 뭐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 전형과 전문 분야 전형 경력 요건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좀 필요해서 재직 경력 7년 이상 또는 기타 등등 박사학위 소지자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외교관 후보자 시험 선발 전형은 총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외교 전형입니다. 그냥 가장 평범하고 무난하게 시험 봐서 들어오는 전형이고요. 지역 외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이라서요. 그 지역 언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저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통상이랑 다자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 들어오셨고요. 이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매 기수마다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 매년 초에 뜨는 공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차 시험입니다. 네, 이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즉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영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일단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입니다. 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여러 분들을 봤는데, 이 지원 요건을 만만하게 보시다가 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한 팁을 드리면, 이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제2외국어랑 영어, 한국사를 좀 미리 따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밑에 피셋이 아주 작게 있어가지고 제가 못 보고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서 1차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피셋이라는 걸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공직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피셋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0점씩 해서 총점 300점으로 하게 되고요. 그 평균 높은 순에서부터 그 성적 순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셋 성적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내 결정. 그래서 이건 매년 달라져요. 10배수 뽑을 때도 있고요. 8배수나 9배수 뽑을 때도 있고, 이건 매년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통과를 하시면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 지역 전형, 전문 분야 전형 모두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학제 통합 논술 시험입니다. 소위 저희 수험생들은 통논이라고 하는데요. 통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세 과목을 한 시간 내에
한 연관된 문제 내에서 그 각각의 과목별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걸 각각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 시험이라고 해서 국제법만 쓰는 게 아니고 경제학 시험이라고 해서 경제학만 쓰는 게 아니고 통합 논술에 들어가면 국제법도 쓰고 경제학도 쓰고 정치학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종류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 후보자 시험으로 제도로 바뀌면서 새롭게 도입된 시험이라서 아직까지는 풀이 많지가 않아요. 약 5년 실시했는데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5개밖에 다섯 개 한 해에 두 개 보니까 10개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평가 시험을 따로 봅니다. 전공평가 시험은 그냥 이 소위 말하는 국제법 시험, 국제정치학, 경제학 과목별로 하나씩 보는 거고요. 과목별로 통론까지 해서 이제 과목별로 각 100점, 총 5과목해서 500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평균 높은 순서대로 해서 선발 인원의 1.5배수 이내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통과를 하시고 나면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년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국립외교원 3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봤을 때만 해도 면접을 이틀 동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다음 4기부터는 면접을 하루에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5기도 하루 본 걸로 알고 있고 6기 이제 내년에 뽑는 기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의 틀이라는 게 크게 바뀌지 않아서 인성 면접, 역량 면접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특히 지역이나 전문 분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성 면접을 따로 보는데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질문이라던가 뭐 면접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다 생각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뭐 공직 가치라든지 아니면 왜 외교관이 되고 싶냐든지 이런 질문 많이 물어보시고요. 아니 역량 면접에서는 이제 뭐 제 영어 토론 면접이 있고 또 그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외무고시에서 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으로 바뀌면서 가장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외무고시든 행정고시는 이제 고시를 붙으면은 바로 이제 15로 임용이 돼서 15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 외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3가지 프로세스를 다 거치고도 아직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주 동안 국립외교원에서 그 학업을 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료 성적을 통해서 임용이 되지 않는 인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인원은 지금 점차 줄고 있어요. 일단 1기 때는 한 4, 5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기수에는 3명이었고 4기 때는 2명이었고 그래서 5기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붙은 분들도 그렇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일단 저의 간략한 제도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시점.go.kr 들어가셔도 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채용 제도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달리 궁금하신 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그 임용이 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추후에 따로 지원을 할 때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든지 그런 제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용이 안 되면 그냥 끝인 건지?
미임용자가 만약 다시 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피셋이 면제됩니다. 그게 그게 거의 유일한 지원 제도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지원 제도는 딱히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면접 보셨을 때 실제로 받았던 질문이랑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은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어원 면접을 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외교관이 되고 싶냐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이제 뭐 동북아의 세력 구도에 대해서 뭐 앞으로 한국이 이제 동북아 외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 같냐라는 질문도 받았었고요. 그 두 개 질문이 가장 인상 깊네요. 아니면 그런 약간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다. 뭐 이것은 뭐 공무원의 뭐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 뭐 그렇다면 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외교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각 나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외교관이 외국에 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본부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제 외국에 파견을 나가게 되면 이제 외국에서 뭐 각자 그것도 또 대사관에서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경제, 영사 뭐 등등 담당하시는 파트가 다 있는데 뭐 정무를 맡으시면 이제 그 나라의 외교부 카운터파트랑 자주 소통을 하시고 뭐 회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특별히 뭐 본부에서 지시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또 만나서 자주 뭐 소통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본부에 보고도 하고 뭐 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우리 기업이 진출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코테라나 뭐 이런 다른 파견돼 나와 있는 기관들과 협력해서 뭐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뭐 영사 업무도 비슷합니다. 뭐 혹시 뭐 그 나라에 방문한 우리 국민이 뭐 무슨 일이 생겼다던가 이럴 경우에 아니면은 거기 계시는 교민들이 뭐 비자라든지 뭐 여러 뭐 또 민원 업무가 있잖아요. 이런 그런 민원 업무 주로 하시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외교원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외교원 생활은 총 3학기제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한 학기가 12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5주 수업하고 일주일 시험 보고 5주 수업하고 기말고사 보고 그다음에 일주일 방학 그다음에 5주 수업하고 일주일 중간고사 5주 수업하고 기말 일주일 방학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3학기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는 과목들은 다양한데요. 영어 제2외국어 배우고 또 뭐 외교관으로서 해야 하는 뭐 그런 일 뭐랄까 보고서 작성이라던가 뭐 회의에 참석해서 뭐 면담할 때 뭐 적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 그냥 테크니컬한 것도 배우기도 하고 또 약간 고시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국제법이나 국제정치 뭐 이런 거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무 영사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요. 네. 공부하시는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또 마인드 컨트롤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제 정치학이나 국제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공부 시작해서 2015년 시험을 붙었고요. 그 시험 보는 동안,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좀 제 자신이 스스로도 좀 성숙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겠다, 고시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 놀러 나가고 싶고,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 놀고 싶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공부하다 말고 막 오늘 공부 안 되는 것 같아 이래서 나가 놀고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반성도 되고 사실 그래서 좀 나중에 그리고 조금 더 간절해질수록 더 확실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스스로 원칙을 정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 좀 나가 놀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전반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법이라고 하시면 일단 국제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제법은 워낙 그 과목 자체가 방대하고 외울 게 많아서 힘든데 대신 착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제법은 정말 인강이나 뭐 강의나 이런 거 열심히 듣고 듣는 대로 복습 열심히 하고 조약집도 다 나의 그 언어로 다 정리하고 그거를 항상 보면서 외우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리갈 마인드라고 하죠, 소위. 저도 사실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대 전공이 아니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강사분들이 좀 많이 교수님들도 그렇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 따른 적용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거고 그 원칙을 상황에 대입을 해서 하는 적용을 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원칙을 외우고 어떤 상황이 항상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운 원칙을 원칙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해 나가서 나의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국제법의 그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게 법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원칙을 해석해서 나올 수 있는 답도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이 있는 거고 그 여러 정치 이론들을 공부를 해서 이 현상을 그 이론에 대입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적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두 과목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외교관이라면 영어 능력이 필수적일 텐데 그런 영어 능력에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만 계속 공부를 한 그런 학생이면 아무래도 영어가 외국에서 살다 온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한국에서만 이렇게 공부한 영어를 가지고도 국립외교원에서나 혹은 외교관으로 임용이 되고 난 후에도 그 경쟁력이나 그런 어떤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딱히 나가서 살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도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뭐 나가서 살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보다는 뭐 영어가 약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문법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 말을 하고 이런 게 조금 약간 스스로 주눅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처럼 뭐 등등 영어가 그 모국어가 아닌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도 다 외교관들이 있고 그 나라 분들 만나면은 다 각자의 그 억양으로 말씀하시고요. 뭐 그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공부해서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뭐 어휘라든지 뭐 그러니까 세련된 그런 어휘 구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은 뭐 어디서 공부를 했건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노력하려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첫 번째는 7급 외무 영사직이랑 5급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으로 돼서 외무 3관이 되는 거의 그러니까 직업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꿈꿨던 외교관의 그런 뭐랄까 모습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현실에서의 외교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의 스토리가 듣고 싶습니다. 칠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5급으로 들어온 분들이랑의 차이는 글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본부에서 근무할 할 때도 그렇고 뭐 외국에 나갈 때도 그렇고 뭐 외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7급으로 들어오셔도 외국에 파견 나갈 경우에는 다 같은 대우를 받고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저의 희망과 현실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희망이 별로 그 뭐랄까 로망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간극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꿈꾸는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사실 외국에 나가는 날도 많지만 본부에 있는 날도 거의 반반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꼭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본부에 있어도 어쨌든 외교 업무를 하는 건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외국에 나가서 업무를 해야,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업무를 해야 정말 진정한 외교관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긴 했는데 사실 저도 아직 공관 근무는 안 해봐서 저의 로망이 어떻게 실현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차이 없습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그 제2외국어는 어떤 걸 하셨는지 아니면 그 원래 제2외국어를 가지고 있으셨는지 그 성적을 아니면은 이 시험을 위해 따로 공부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를 했고요. 그 프랑스어 성적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었어서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지원 요건 중에 그 성적을 2년 내에 성적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봤던 거, 대학교 초반에 봤던 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 그 제2외국어 시험은 이 시험 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다시 봤습니다. 그 제2외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2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제도에서 외교관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저 델프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서울대에서 보는 시험이랑 외대에서 보는 시험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성적을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점점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제2외국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점점 점수 받기가 어려워지고 시험 문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일단 공부부터 시작하고 제2외국어는 뭐 이제 찬찬히 공부하면서 좀 틈틈이 공부를 해서 이걸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그 제2외국어도 안 되고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고 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제2외국어 공부를 확실히 단기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를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외교원에서도 제2외국어 시험을 또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할 때보다 더 높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외교원 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2외국어 공부는 항상 열심히 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델프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뭐 따로 시험 그 외교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준비하시는 동안 어떻게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사실 말하거나 그럴 기회가 한국에서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큰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요. 그냥 학교 근처에 작은 학원을 다녔는데 그래서 프랑스 선생님이랑 좀 말할 기회가 조금 더 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학교에서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환학생들이랑 언어 교환을 뭐 잠깐 하기도 했었고 또 네, 그랬습니다. 이제 웬만큼 질문을 다 하신 건가요? 그럼 혹시 여기서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올해 피세 시험을 언제 보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3월 10일. 뭐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도 확인을 하셨군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험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시험을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겠다고 얼마큼 진지하게 결심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지나가다 들르셨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오셨을 수도 있겠는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의외로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조차 다 수집을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됐는데 모른다든가 뭐 시험 뭐 인원 몇 명 뽑는다 뭐 이런 경쟁률 뭐 이런 거 발표됐는데 모른다던가 아니면 뭐 시험 과목을 정확하게 뭘 봐야 되는다 뭐 경제학에는 사실 미시도 있고 경제학이라는 한 과목 같지만 그 안에 미시도 있고 거시도 있고 국제경제학도 있어요. 사실상 세 과목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스스로 잘 찾아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최소한 그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열심히 수집을 하셔가지고 뭐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정송희 외무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